당신은 지금 자식이 곁에 있으면 노년이 편안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는 아이들, 명절마다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는 그 손길들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 중 많은 수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끈 것은 원수도 낯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꺼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효자 밑에서 부모가 오래 산다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며 살다가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부모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스스로의 건강을 놓쳐버린 어머니를, 자식의 불안을 받아 안다가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버린 아버지를. 자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이 당신의 노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식들은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당신의 시간을 가져가고 당신의 감정을 소비하고 당신의 선택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 곁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당신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을 닳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30살에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3가지 유형의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년에 절대 전부를 기대서는 안 되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남은 삶을 소모시키고 있는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그러나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5살이었고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든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2번씩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봤습니다. 아들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일을 나가야 하니 어머니가 도와줘야 한다고, 어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고, 어머니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병원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미안한 얼굴로. 하지만 그 꽃이 그녀의 인연을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자식입니다.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 서류를 처리해달라는 부탁, 돈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 이것 좀 알아봐 달라는 전화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주 매달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하루는 자식의 일정에 맞춰 짜이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쉬고 싶었던 오후,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던 아침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부모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부모에게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든 것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가 언제든 자신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된 후에도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한 곳으로 향합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그 역할을 영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더 짊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가지를 권합니다. 자식의 부탁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기대던 자식들도 결국 기댈 곳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곁에 있어주기 위한 준비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어른으로 세우는 일이고 당신이 오래도록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지하는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 친구 중에 78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퇴직 후에는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상추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소박하지만 그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얼굴에서 그 평온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힘들다고 매일 전화를 해서 남편 이야기, 직장 이야기, 돈 걱정을 털어놓는데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딸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자식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대개 부모에게 솔직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라고
부모가 가장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것과 기댄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불안, 분노, 두려움, 후회를 매일같이 부모에게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가입니다. 자식이 짊어지기 힘든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부모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위로해줘야지. 하지만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불안이 부모의 불안이 되고 자식의 걱정이 부모의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잘 자라고 인사를 나눴지만 그날 밤 부모는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보다 더 단단하고 더 안전한 곳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입니다. 자식의 눈에 부모는 여전히 강해 보일지 몰라도 나이든 부모의 내면은 이미 조용한 균열을 품고 있습니다. 육체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슬픔을 들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내려앉은 걱정은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편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식이 감정을 쏟아낼 때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착취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감정을 소화할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를 감정의 배출구로만 사용할 때입니다. 위로를 받고 나서 한결 가벼워진 자식은 전화를 끊고 잠이 듭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고스란히 넘겨받은 부모는 새벽 2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뜹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둘 사이의 경계를 걷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까지 건강하게 존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강이 흐르려면 강바닥이 단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야 자식의 파도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는 소중하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 그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너무 많이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제가 90이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인 중에 73살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평생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천조각들을 모아 이불을 만들고 손수건을 수놓으며 그 시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바늘 좀 놓으세요. 눈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걸 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한 나이에 바느질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 바느질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딸이 바늘을 치운 날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건강해졌는지 몰라도 그녀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의 자식입니다. 효도를 명분으로 부모의 삶에 간섭하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 훌륭한 자식처럼 보입니다. 부모 걱정을 입에 달고 살고 건강을 챙기고 위험한 일은 못하게 막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자식 두었으니 복이 많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다는 말 뒤에는 종종 이런 문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런 걸 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잃어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하나가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보살핌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저는 30살 때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자유보다 성공이 중요했고 자유보다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걸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이 작고 소박한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품위가 됩니다. 그 선택을 빼앗기는 순간 사람은 환자가 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의 눈에 늙어가는 부모는 점점 약해 보이고 실수가 많아 보이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폭력이지만 그것이 남기는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느낌, 내 삶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습니다. 저는 이런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허락을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을 때 자식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가 조용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간섭이 습관이 되면 부모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지가 꺾인 사람은 면역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자식은 부모의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설령 그 선택이 조금 위태로워 보여도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리고 본성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힘들 때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것,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전한 곳이 언제나 부모라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존재였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울어도 받아주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 기억은 자식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로 향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도 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동양의 가족 문화 안에서 부모는 희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조건이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몇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잘못이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구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자식, 감정을 떠넘기는 자식, 간섭하는 자식, 이들은 모두 그 구조 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온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 이후에도 20년,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 데 소진한다면 당신 자신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 안의 구조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여전히 기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격이 노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미래가 불안한 시대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침 속에서 부모를 찾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힘든 것은 자식이 해결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무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언제나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자식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경계입니다. 저는 그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으니 저보다는 이릅니다. 제가 95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어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내 하루는 내 것이다. 단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글자를 쓰기까지 저는 거의 평생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물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묻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 노년을 품위 있게 지키기 위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침을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온 문자가 있는지, 무슨 부탁이 있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루의 첫 1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두십시오.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당신이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하루의 무게중심을 자식에게서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첫 1시간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노년이 바뀝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사이가 멀어질까봐, 나쁜 부모로 보일까봐.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쓰러진 뒤에도 자식은 당신 곁에 있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말입니다. 오늘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라. 짧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도 근육입니다.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당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텃밭이든 산책길이든 오후의 낮잠이든 주말의 독서든 상관없습니다. 자식도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에 혼자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3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감정의 문을 스스로 여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의 전화를 항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좀 힘드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 말을 할 수 있는 부모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식 사이에서만 진짜 대화가 가능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열고 필요할 때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돈과 건강을 자신의 손안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선택권을 잃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 그 모든 것이 타인의 결정에 달리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구조 안에서 당신은 보호받는 존재가 될 뿐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작더라도 자신의 돈을 가지십시오.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쌓이면 노년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걷는 삶이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온할 때 자식도 비로소 진짜 부모를 곁에 두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답게 살아가는 부모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쉽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때로는 당신의 노년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착한 자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이야기. 이것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반대를 진실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불편한 진실이 달콤한 위로보다 오래 당신 곁에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 좋은 자식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더 많이 해주는 자식이 아닙니다. 더 자주 찾아오는 자식이 아닙니다. 더 많이 걱정해주는 자식도 아닙니다. 진짜 좋은 자식은 함께 있고 난 뒤에 당신의 마음이 가벼운 자식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아니라 미소가 남는 자식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묻지 않고 지지해주는 자식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게 해주는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 곁에서 부모는 오래 삽니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식을 가진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자식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짐을 부모에게 가져가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부모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 한 가지 질문이 습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자식입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 부모의 표정을 보십시오. 당신이 떠난 뒤 그 얼굴에 피로가 남는지 아니면 온기가 남는지를 살피십시오. 그 표정이 당신이 어떤 자식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모인 분들께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이 자식의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자식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완벽한 부모이기를 그만두는 순간 자식도 비로소 완벽한 자식이기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가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날이 많을수록 그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기억됩니다. 저는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산 것보다 잘 산 날들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온 긴 시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이 오늘도 고요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